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무슨 인터뷰 금지라니 무슨 당 대표가 뭔데 지가 그 최고위원들한테 인터뷰를 금지시키고 자숙해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뭐 멍청한 왜 그러세요? 멍청한 제가 아니, 나오실 그 말- 때부터 조마조마해가지고.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인터뷰를 금지를 하고 그 사람들 네. 이 뇌의 의식 구조를 자기가 가서 바꿔놓지 않는 한은 예. 계속 그런 소리 나올 건데 뭘 어쩔 거예요 그걸. 조기 귀국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아니. 봐도 될까요? 그날 말씀드릴게요. 22일 날인가요? 우리가 네, 20일. 아마 장소가 오늘 중으로 섭외가 되면 정하고 아무튼 토요일 날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학생운동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본인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책임 있는 자세로서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한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당합한 내린상은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이 돈 봉투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당을 온전히 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칼날을 휘두르지 못한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로서도 억울한 부분 아닙니까? 필요하면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니한테? 아니 혹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그럼 이 스폰서들은 왜 돈을 줬을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일에는 그중 한 정황이 나왔는데 바로 스폰서의 자녀를 말 그대로 꽂아줬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와 30분간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겁니까? 송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서로 말을 맞추어서 진실 은폐하기로 뭐이라도 한 겁니까?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백반장, 오늘도 변함없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자, 물론 전제를 달긴 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발언을 어제 윤 대통령이 했잖아요. 네. 파장이 상당히 큰데 러시아는 상당히 강한 수위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오늘 야당은 윤 대통령이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말 몇 마디로 대한민국이 수천 량의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대표도 SNS를 통해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을 거론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인터뷰가 큰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이다.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가 하게 달려있다라는 또 그런 입장을 추가로 내놨죠. 저희가 뉴스픽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요.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들어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더 커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당내에선 자진 탈당 그리고 정계 은퇴까지 언급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당이 부패 정당의 올가미를 쓰고 사기꾼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버틸 거냐면서 당에서 탈당을 명하기 전에 자진해서 탈당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구질구질하면 더 추하게 마무리된다면서 정계 은퇴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조금 전 영상을 보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의 공무 의혹을 또 제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두 사람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지역구를 양도받아 차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래와 흥정이 있었던 게 아닌지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서 즉각 해명하라고 직격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돈봉투 자금을 마련한 걸로 추정되는 스폰서의 자녀들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 취업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 대표를 정조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입당 철화로 논란이 됐던
태영호 최고위원이죠. 네.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 회의에 등장하지 않았죠? 네, 불참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불참한 건데요. 불참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침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자숙 중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제주 4.3 공원을 찾아서 참배하고 유족들을 만나 사과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윤 대통령의 4.3 추념식 불참을 비판하는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두둔해서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족들 반응이 별로 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좀 싸늘했고 진정성이 없다. 일부는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저희가 정치 인사이드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두 사람 왜 웃어요? 류 실장이 저를 너무 빤히 쳐다보고 왜 있어서요. 쳐다봤어요? 왜 쳐다봤을까요? 오늘 좀 뭐 마음에 들어요? 화사한 것 같아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평소에는 화사하지 않았나요? 오늘 특히 화사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백반장. 네.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뭡니까? 오늘의 응답하라 주제는요. 최근 국민의힘이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일단 설화로 논란이 되고 있죠. 당내외에서는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도 나옵니다. 오늘은 징계를 해야 하는지 적정한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볼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의원분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공개된 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내용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조건부로 얘기한 거라고 했지만 러시아는 당장 전쟁 개입이라면서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죠. 대통령실은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러시아 하기에 달렸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목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러시아에 달렸다. 이태원 특별법, 우선 매수권, 이동권 보장, 억울한 피해자로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일픽,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오늘도 일픽으로 가져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발언이었죠. 대통령실은 조건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 울체커가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계속 챙겨보고 있었는데요. 다정의 방송이 끝난 직후에서야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대통령실 크렘린궁에서 직접 내놨습니다. Кардинально нового в этом ничего нет. И в плане санкций и так далее, к нашему сожалению, Сеул занял достаточно недружественная позиция, средственно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Конечно же, начало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я будет косвенно означ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стадию вовлеченност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그러자 우리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코멘트하지 않고자 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인터뷰 내용 다시 읽어봐야겠죠.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내세운 조건은 3가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그리고 심각한 전쟁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보면요. 3가지 모두 상당 부분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군 장성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규모 공격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 자행된 걸로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 거기에서는 러시아군이 전쟁법을 많이 위반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으로 한다면은 지금 당장도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나 어이없어요. 도대체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통령실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러시아가 뜨끔한 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다양한 경로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반응들을 종합해보면 보복하겠다는 경고입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한반도 안보 상황 맥락에서 우리의 상호작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고요. 러시아 외무부도 한반도 주변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까지 등판했는데요. SNS에 우리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한다면 그 나라 국민들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확실히 엄포를 놨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여기에 또다시 응수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코멘트한 격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기도 하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갈등 수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미국과는 한층 더 밀착하는 모습인데요. 백악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36번째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The package will include more ammunition for U.S.-provided HIMARS, rocket systems, and anti-armor systems, as well as additional artillery rounds.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help Ukraine defend itself, to defend its democracy, and protect its people. 네, 동맹국과의 계속 협력, 이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에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가 의제로 오를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 질문을 받고 논의는 현재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다만 글로벌 이슈를 말한다고 할 때 우크라이나 문제 말할 수도 있다면서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았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CSIS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그러면 이미 미국이 원하는 답변을 어느 정도 들려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양국이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동시에 발표할 때도 훈훈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국 정상으로서는 두 번째, 또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으로서는 첫 국빈 방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70년 동맹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재의 모습은 한미 가치 동맹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동맹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미 간에 보다 쉽게 접촉하고 교류하고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무대를 더욱 확장해 나가는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효 1차장은 그러면서 이번 방미 기대 성과 중 하나로 한미 간 확장 억제의 구체적 작동을 들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토와의 밀착까지도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참고로 나토 사무총장도 지난 1월 공개적으로 우리나라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식으로 러시아와 완전히 선을 그어도 되는 것인가, 이 문제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지정학적인 위치상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우선 러시아 교민들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요. 또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문가는 북한의 유사시를 걱정하면서요.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 이왕 같은 내용이면 이 세 가지 전제 같은 상황이 아니면 절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 체제를 수립하거나 그다음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수습하는 거, 평화 통일로 가는 거, 전부 러시아가 우호적인 태도를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함께 러시아와의 관계는 절대로 적대 관계로 가면 안 되는 거다라는 그런 선이 있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번에 지금 넘어설까 저는 상당히 우려됩니다. 두 번째 픽은 이태원 특별법입니다. 지난해 우리를 모두 충격에 빠지게 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그날 밤으로부터 173일이 지났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했지만 유족들은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수사로 진상 규명이 되었다고요? 아닙니다. 왜 참사 희생자라 부르지 못하고 검은 리본을 거꾸로 달게 했나요? 어떤 목적으로 위패 없이 합동 분향소를 세운 건가요? 피해자가 회복하지도 않았는데 중대본을 해체했나요?
아니 최소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숨을 거뒀는지는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야 4당이 나섰는데요. 의원 183명이 참여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자. 183명이 동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법안 발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이 법안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이 위원으로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이 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 및 동행 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특검 수사가 필요하면 국회에 요청하는데요. 상임위에서 석 달 안에 특검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다음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지금 의석 구조상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특검까지도 직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 법안에 규정된 특조위는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 특수본이 이미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새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의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요청 권한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여당의 반대만 하지 말고 협상을 하자고 촉구하는데요. 이렇게 여야가 맞붙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김건희 특검 법안, 즉 쌍특검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드디어 D-Day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기만적이고 정략적인 법사위원회 운영을 더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과 함께 직회부된 민생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대로 나서겠습니다. 네, D-Day는 바로 27일 본회의인데요. 이 본회의 트랙에 태우려면 찬성 180표가 필요해서 정의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죠. 정의당도 국민의힘이 미적되고 있다면서 26일까지 법사위에서 50억 특검 법안을 의결하라고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마침 민주당이 예고한 D-Day 하루 전이죠. 이때까지 처리 안 하면 27일 본회의 트랙에 협조하겠다는 마지막 경고로 풀이됩니다. 오늘로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앞으로의 진행 상황도 다정해서 지켜보시죠. 다음 픽은 우선 매수권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 주택이 경매에 붙여질 경우 이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시 구입 자금도 낮은 금리의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전세 사기를 뿌리 뽑는 데도 나섭니다.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며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은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문적인 법률 상담, 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여당은 이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에 이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특별 수사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네 번째 픽, 이동권 보장입니다. 전장현이 참여하는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 오늘 서울 4호선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습니다. 명동역에서는 기습 시위를 벌이면서 열차 운행이 14분간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수원역에서 한 지체장애인이 탑승 거부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궁화호에 휠체어 전용 좌석을 예약했지만 코레일 측이 입석 승객이 많다는 이유로 안 태운 건데요. 코레일은 오늘 공식 사과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안전을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픽은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박 전 시장의 부하 직원 성희롱 의혹을 두고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인권위에 성희롱 인정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요. 항소심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강 씨의 소송 대리인도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지금 어제 윤 대통령 발언을 놓고 러시아 대통령궁이 직접 반발하는 등 지금 러시아 쪽의 반발 수위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파장이 아무래도 좀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방미를 앞두고 우리나라와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외교적, 경제적인 실리를 고려해서 고수해왔던 인도적인 지원 원칙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버렸다면서 당장 이 공식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십시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국민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번 발언으로 미국이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과 김성한 전 안보실장 간의 대화를 도청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확인됐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네, 이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국회 동의도 없었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입법부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사실상 명확히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에 교전국에 대한 무기 지원을 금지한다는 법률 조항은 없다. 외교부 내부 훈령 이나 어디를 봐도 관련 조항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에 이 파병을 언급하면서 다시 반박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 대통령실은 오늘도 윤 대통령 발언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이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고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속담을 들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말 한마디로 이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을 끌어왔는데요. 어제 하루는 대통령의 말 몇 마디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수천 냥의 빚을 진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윤 대통령의 어제 4.19 혁명 기념사도 포함됩니다. 윤 대통령이 이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었죠. 저는 대통령의 공식 기념사에서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그 현장에 저를 포함한 많은 참가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셨을 자괴감 이런 것들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다음 주에 미국을 가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논란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까지도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어제 오늘 발표된 일정을 보니까요. 한미 정상회담이 26일에 열리고 또 다른 구체적인 방미 일정들도 오늘 공개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현재 시각 26일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에 이어서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그 다음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도 함께합니다. 또 27일에는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그리고 28일에는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첫 정책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반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가 중국 쪽에서도 좀 반발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브리핑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를 비판을 했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중국 외교부가 오늘 타인의 말 참견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면서 남북한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그런 상황이고 대만 문제는 남북한 문제와는 성질과 경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중국 내정 문제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참견하지 말라는 그런 입장을 조금 전에 내놨다고 하네요. 네.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 문제가 거론됐을 경우에 또 중국 측의 반발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네요. 자, 오늘 유책화가 오르는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러시아 윤 대통령 발언에 받은 만큼 갚아줄 것. 대통령실 러시아에 달렸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미루면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물밑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요. 검찰은 돈 봉투를 만들고 전달한 걸로 의심되는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돈봉투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민주당 내 의원 모임들은 잇따라 이 조기 귀국을 요청하는 성명 입장문을 냈죠. 만약 송 전 대표가 이걸 거부한다면 출당이나 제명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마치 벌집을 들쑤신 듯한 민주당의 분위기와는 달리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웃음 띤 얼굴, 여유로운 모습으로 특파원들을 만났습니다. 자세한 건 22일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면서 조기 귀국 요청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치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스포가 필요하셔서. 아니 원래 그렇게 정해놨어요. 처음부터. 조기 귀국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아니, 봐도 될까요? 그날 말씀드릴게요. 아니 아무튼 22일 날인가요? 우리가? 네, 22일. 아마 장소가 오늘 중으로 섭외가 되면 정하고 일단 제가 수업이 있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송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힌다는 22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다음 날 조간신문이 나오지 않는 말하자면 뉴스에 공백이 있는 날인데요. 게다가 프랑스와의 시차를 고려하면 관련 기사 우리 시간으로 밤에 나오겠죠. 최대한 위기를 피해보겠다는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밤입니다. 아무도 뉴스를 보지 않고 바깥에서 놀고 있거나 술을 마시고 있거나 이럴 때 이제 이거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를 이슈를 좀 피해보겠다, 장기화하겠다라고 보여서. 네, 당내 중진 의원들도 송 전 대표를 향해서 책임지는 자세로 진실 규명에 나서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운동부터 시작을 해서요. 오선 의원과 당 대표를 지낸 송 전 대표의 위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탈당보다 더 센 정계 은퇴 주문까지 나왔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학생운동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데 위협하는 검찰 독재가 거기에 정당성을 들어오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모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로서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한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치 발전에 한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좀 입장으로 자기 희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구질구질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내가 다 책임지겠다. 정계 은퇴 선언까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네,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이정근 녹취록 속에 있는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 대해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선 첫 구속영장입니다. 영장에는 돈 봉투로 뿌려진 9,400만 원 중에 8천만 원을 강 감사가 지인을 통해서 마련을 했고 6천만 원은 국회의원들에게 2천만 원은 지역 담당자들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강 감사는 앞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앞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검찰의 연락을 피하면서 사실상 잠수를 타고 또 증거 인멸을 하려 한 점이 포착이 되면서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이 됐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송 전 대표의 측근인 박모 전 보좌관과 또 윤관석, 이성만 의원까지 잇따라 소환할 예정입니다.
내구는 5개만 주라는데 나한테는 10개 달라고 했어. 줘 그냥 해봐줘. 아이 나중에 적게 줬네 많게 줬네 얘기하니까 나한테 달라고 10개 달라고 그런 거니까 내가 그대로 줄게. 그걸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네, 어제 저희 뉴스룸 보셨나요? 이 봉투 속에 돈을 마련한 인물, 이른바 스폰서에 대해서 추가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사업가 김모 씨인데요. 어떻게 돈을 요구하는지 꿀팁까지 공유하는 정황이 녹취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미치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네, 김 씨가 이전 부총장 혹은 이 송영길 캠프 측에 돈을 대고 받은 대가는 뭐였을까요? 한 가지 추정되는 건 김 씨의 자녀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에 출근하게 됐다는 겁니다. 윤관석 의원이 소위 꽂아준 정황이 녹취록에 담겼습니다. 오늘부터 출근했다. 아 그랬어요? 정부팀에 내가. 야 전화해볼게요. 있나? 촐랑거리고 또 여기저기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던데. 또 아마 그 전화를 받으면 너한테 아빠한테 먼저 하겠지. 그러니까 네가 또 제발 그 촐랑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또. 네, 이 스폰서로 지목된 김 씨는 이 자녀가 그 전에도 민주당 의원실에서 일을 많이 했고 캠프는 봉사 차원에서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여권에서는 대선 캠프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송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이 드러난 대목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대선 캠프가 꾸려지면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저 마포대교 너머까지 줄을 서요. 네.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송영길 전 대표에게 돈 봉투 만들어준 스폰서의 자녀가 윤관석 사무총장이 직접 챙겨서 대선 캠프 자리를 턱 하고 차지했다? 이게 연관성이 아니면 대체 뭐가 연관성이겠습니까? 네, 이 대표가 앞서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고개를 이렇게 숙였지만요. 직접 조기 귀국을 요청을 했는데도 송 전 대표가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런 경우에 빠른 손절이 국룰인데요. 이 대표가 송 전 대표에게 빚진 게 많기 때문에 단호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습니다. 대선 당시에 송 전 대표는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이 선거 운동을 했던 모습 기억이 나시죠? 대선 3개월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이 대표에게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돈 봉투가 살포됐다면 그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이 두 사람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이 돈 봉투를 받았다 이런 지라시 속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물밑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대부분 부인했다고 합니다. 해당 명단이라든가 이런 이 찌라시의 근거를 전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요. 그중에 몇몇 분들은 전혀 개연성이 없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분들을 해서 지금 하는 게 맞는지. 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지금 여러 건의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을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저에게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고 치고 돈 봉투 받았어요 전화 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이 잘못을 질책할 수 있는 처지가 되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이 민주당의 돈 봉투 의혹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4.19 혁명 기념식에서입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 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혁명 정신을 기리는 자리에서 야당을 비판하는 건 좀 뜬금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데요. 위기에 처한 상황이긴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만큼은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뜬금없이 4.19 혁명 기념식에서 그 발언은 야당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검찰에 오로지 민주당을 겨냥한 수사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려는구나라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돈봉투 의혹을 좀 무마하고 비호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시도도 있었죠. 문매를 맞았는데요. 돈봉투에 든 돈 얼마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이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300만 원 때문에 당 대표 후보를 지지를 바꾸거나 이럴 가능성 매우 낮는데요. 50만 원은 사실 이게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긴 하거든요. 네, 사실 어제 제가 발제하는 동안 정의원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 조금 봤는데요. 50만 원이 경악이면 50억은 뭐냐? 50만 원은 죄고 99만 원은 무죄냐?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즉 50억 클럽이나 검사 술 접대 의혹과 이번 돈봉투 의혹을 비교하는 말들이었는데요.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 이런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거였을까요? 그런데 이 83년생 장경태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 88년생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정면 비판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에 이 전세 사기 피해자인 20대 청년이 2만 원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했다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청년 정치인으로서 국회에 입성한 장 최고위원이 초심을 잃었다, 사퇴를 하거나 당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저는 국회의원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봉투에 들어있는 300만 원이 대다수 청년들의 월급보다 많습니다. 네. 기득권에 물들여져서 50만 원 별거 아니다, 300만 원 정도의 국회의원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이 보편적 청년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면 이분이 국회의원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이 돈봉투 의혹이 몰고 온 민주당의 위기,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정치 교체를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세대 교체까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제도적인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돈봉투가 효과를 낸 건 대의원 제도 때문이다. 당을 권리당원과 당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논의가 좀 필요하겠지만 이 권리당원들의 권한 강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당내에서는 이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논란이 되곤 했었습니다. 정말 돈 안 쓰는 당내 경선을 위한 좀 고도의 과감한 그런 정치 개혁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대의원 중심제가 아니라 권리당원 중심제야 되고 대의원제도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당비를 납부하고 있는 당원이 한 2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200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불미스러운 선거 관행이 발생하기 어렵게 사실은 제도를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이재명 대표와 30분간 통화를 했는데도 귀국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진실을 혹시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귀국 미룬 송영길 전 대표, 구질구질 안 했으면 돈봉투 스폰 대가로 자녀 이재명 캠프에 꽂아줬나? 네,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으로 잡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밤 늦게 또는 이제 모레 새벽쯤에 결정될 걸로 보이고요. 검찰은 이 강 씨가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만들고 전달하는 데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장엔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와 이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납품 청탁으로 이 사업가 박모 씨에게 3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담겼습니다. 네, 검찰은 금권 선거라는 사안이 중대하고 강 감사가 관계자들 간에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강 감사의 신병이 확보되면 자금 조달과 전달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돈봉투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지시가 있었는지, 송 전 대표가 돈봉투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만약에 알았다면 언제 알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언제 들어오느냐 계속해서 공세를 펴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송 전 대표가 귀국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진실 은폐를 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귀국을 요청하면서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송 전 대표와의 통화에서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 도대체 송 전 대표는 언제 귀국한다는 건지, 송 전 대표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양도받아 차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래나 흥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즉각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네, 김 대표는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즉각 징계하라고 이 대표를 향해서 공세를 폈는데요. 무슨 말 못할 흑막이 있는 거냐면서 더 이상의 침묵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자, 좀 다른 얘기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촉구했다고요? 네,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던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청원했습니다. 헌재가 검수완박법안이 유효하다고 한 결정을 들어서요. 민 의원의 정치적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도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입법권에 도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맞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민 의원이 최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위해 민주당의 대여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면서 민 의원을 더 이상 광야에 외롭게 두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영배 의원은 탈당으로 인한 온갖 비난을 홀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당을 위한 희생에 이제 응답해야 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귀국 미룬 송영길 돈봉투 스폰서 자녀 이재명 캠프 근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이딴 설화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셀프 자숙 모드에 들어간 데 이어서 태영호 최고위원 역시 셀프 징계를 요청했죠. 당내에서는 지금 필요한 건 셀프 사퇴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광훈 씨 문제로도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요즘 국민의힘의 셀프 서비스가 유행이죠. 잇따라 구설에 오른 최고위원들, 셀프 자숙 모드, 셀프 징계 요청이 이어졌는데요. 태영호 최고위원은 그 와중에 김구 선생 발언으로 또다시 설화를 일으켰죠. 본인도 부담을 느꼈는지 오늘 최고위 회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도부에서 턱 있었는지 나오지 말라고. 압니다. 혹시 언제까지 참석 안 하실 생각이세요? 혹시 내려지신 거 알고 계신가요? 태영호 의원이 불참하신 일인데 혹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신교육이 이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이슈 대응이나 이런 거 할 때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늘 이제 깊이 생각해서 좀 이렇게 입장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앞서 김기현 대표도 역사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주의하라 경고의 메시지를 줬다고 하죠. 당분간 언론 인터뷰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김 대표, 최고위원들이 친사고를 수습하느라 연일 진땀을 빼고 있는데요. 우리 김구 선생님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우리는 인정하고 있고 그 뜻을 잘 승계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셀프 자숙, 셀프 징계 모두 김 대표가 조언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김기현 대표도 무슨 인터뷰 금지라니 무슨 당 대표가 뭔데 지가 그 최고위원들한테 인터뷰를 금지시키고 자숙해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참 멍청한
멍청한 무슨 인터뷰를 금지를 하고 그 사람들 이 뇌의 의식 구조를 자기가 가서 바꿔놓지 않는 한은 계속 그런 소리 나올 건데 뭘 어쩔 거예요. 어차피 새는 바가지라는 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극우 본능, 과거에도 수차례 설화를 일으켰죠. 전두환 대통령이 대구 홍보 나오셨고 노태우 대통령이 저 803 밑에 신용동에서 자라셨고 우리 겁내지 맙시다. 주눅들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대구시장에서 나서서 수군이 보수니 그 겁내지 맙시다. 자랑스러워야죠. 태영호 최고위원의 김일성 중심 역사관, 이건 신념이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궜던 사람으로서 무턱대고 사과한다. 저는 이건 사과하려면 왜 사과해야 될지, 어떤 점에 대해서 사과해야 될지 저는 이 점을 명백히 해야 된다. 김 최고위원, 당초 자숙 기간을 한 달로 잡았죠. 5월엔 다시 최고위로 복귀합니다. 태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만 자제 중입니다. 오늘도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글을 올렸는데요. 언제 어디서 다시 바가지가 셀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내년 총선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죠. 당내에선 당 지도부에서 두 사람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셀프 자숙, 셀프 징계가 아니라 셀프 사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신멸을 끼쳤고 당에 피해를 줬다. 내가 최고위원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최고위원을 물러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일단 당 지도부에선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진 사퇴 필요성에 관련하면 누구 자진 사퇴 관련해서 누구 일부 최고위원 자진 사퇴 그런 논의는 전혀 없습니다. 예. 다만 개인의 결단, 선당 후사를 강조하면서 은근히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네, 자진 사퇴 같은 경우는 본인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얘기한다 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선당 후사할 때 우리 당원들이 더 큰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는 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각자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새로운 기회라 문제를 일으킨 두 최고위원들, 지금으로선 윤리 징계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당내 전망이죠. 중징계를 받는다면 내년 총선 출마도 어렵다는 점을 슬쩍 상기시킨 듯합니다.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일벌백계 할 수 있고 정말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윤리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똑같은 실수를 해도 일반 당원분들이 책임을 지는 것과 최고위원이나 또 국회의원이 책임을 지는 것 무게감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일부에선 총선 공천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자기 공천이 걸려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최고위원에 출마했는데 자진 사퇴한다? 그거는 저는 현실 정치상 그분들이 최고위원 출마했던 것 배경들을 봤을 때 어렵지 않을까. 정작 떡줄 사람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고는 한다고 공천 주고 그럴 건 아니죠. 지금 어차피 공천 대통령실에서 좌지우지할 텐데. 김태 두 최고위원의 설화, 광주 5.18과 제주 4.3을 폄하했다는 점 때문에 더 문제가 커졌죠. 당이 극우화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니냐 물음표도 따라 붙었습니다. 정강훈 씨가 국민의힘을 점령하겠다며 침을 흘리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이 국민의힘이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노선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은 굳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국민의힘을 점령하자 이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참에 전 씨와 확실하게 손절하고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죠. 우리 당이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이분들의 목소리를 우리 당이 일정 부분 국민들로 지탄을 받더라도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 당도 그 나물의 그 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나물의 그 밥, 전 씨로 대표되는 아스팔트 세력이 이미 당내에 자리를 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중심이 된 그런 분들하고 쓰는 언어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이 예를 들면 뭐 야당에 의해서 공산화될 것이다. 공산주의 세력이 국내에서 뭐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다. 아주 그 비상식적인 발언을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단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공산국가 되는데 중단할 수 있습니까? 대표가 정말 선거를 투표하는데 당선시키는데 유효한 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됩니다. 공산화와 부정선거의 의혹, 환장의 콜라보죠. 지금 KT, SK, LG에 있는 모든 중력들 과장들은 다 좌파야 좌파. 왜 다른 회사는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왜 빨갱이 단체는 다 해주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요 한 주일 전에 완성 다 돼버렸어요. 부정선거 때문에 국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것의 모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사랑제일교회 문제를 가지고 치고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 그런다고 걸려들 줄 아냐. 전 씨와 황 전 대표, 공천권 문제로 전 씨가 타락하지만 않았다면 함께 손을 맞잡지 않았을까요? 황교안 대표가 대표일 때 치렀던 그 총선에서 공천 자리를 요구했다. 10수개 요구했다는 게 맞습니까? 10수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 10수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니까 제가 같이 할 수 없었던 거죠. 제가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말을 하는 거죠. 황 전 대표, 국민의힘 내에 든든한 우군도 확보했죠. 현직 의원들까지 부정선거론자로 감화, 감동을 시켰습니다. 제가 부정선거의 양상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국회 안에로 들어가서 우리가 꼭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한 분이 오셨어요. 네, 최승재 의원. 네, 우리 국회의원이죠. 지금 국회의원이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국회의원 한 분이 우리 같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하고 이제 1년 되면 다시 선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해결되지 않고 완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경제 세계 10대 강국의 하나 군림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그건 수치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우경화, 이대로 괜찮을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4.19 혁명 기념사에서 가짜 민주주의를 우려했죠. 윤 대통령의 지적, 국민의힘도 곱씹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윤 대통령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어지 선동 정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저는 누군가한테 통일당한 적이 없습니다. 알죠.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의 김일성 교시에서 발생된 폭동이라고 정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끝까지 정의를 지키고 부정선거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해서 부정선거라 주장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제주를 찾았는데요. 4.3 유족들을 만나서 사과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앞서 4.3 추념일은 3.1절과 광복절보다 격이 낮다는 발언을 해서 구설에 올랐는데요. 4.3 유족들을 만나서 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앞으로 4.3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요. 국경일, 기념일, 경축일을 비교하다 실수로 유족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했던 것이라면서 평소 특별히 4.3을 폄훼하거나 유족을 폄훼하는 생각이 있어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유족들은 제주 4.3을 김일성의 지시라고 말해서 논란이 됐던 태영호 최고위원을 거론하면서요. 김 최고위원의 사과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중앙당 지도부 차원에서 4.3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갑자기 사과를 하러 오는 건 당내에서 어려운 지경에 몰려서 쇼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일부 유족들은 이런 사과는 필요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면담 도중에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아닌 당 지도부 입장에서 제주 4.3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그런 주문인데요. 김 최고위원도 뭐라고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김 최고위원은 당의 입장을 갖고 온 것은 아니라고 처음부터 말씀은 드렸지만 그 점을 꼬집은 거라면 대단히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뜻은 잘 전달하겠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약속을 하고 갈 수는 없어서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린다면서 즉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안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비껴갔습니다. 앞서 4.3 단체들이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태영호 최고위원의 사과도 지금 요구를 했잖아요. 태 최고위원은 어때요? 아무런 입장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죠. 4.3 유족회 측은 태 최고위원에게선 전화 연락조차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사죄라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태 최고위원에게 유족들의 사과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을 따로 만나실 계획 있으실까요? 말씀 한마디만 말씀하세요. 입장 한 번만 발표 부탁드립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사망자 빈소를 조문했다고 하는데 피해 대책위원회하고 약간 충돌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제 박대출 정책위의장 그리고 유상범 수석대변인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 사망자 A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했는데요. 이 빈소에서 만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장 등과 비공개 접견을 하다가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대표는 이번 사태를 사기꾼이 사기를 친 사건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대책위의 질의가 이어지자 김 대표는 대화를 그렇게 하지 말라, 말꼬리를 잡지 말라고 했고 급기야 마찰이 빚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 해당 번호는 사실이 아니라고 언론에 공지를 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비공개 면담 과정에서 안 대책위원장이 김 대표에게 언성을 높이다가 먼저 퇴장을 했다면서 그 후에 김 대표와 이 박대출 정책위 의장 등은 대책의 다른 관계자분들과 이 피해 대책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셀프 사퇴, 전광훈만 손절, 황교안 또 부정선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 소통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제정된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잘못된 표현은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장애우라는 단어는 얼핏 들으면 괜찮아 보이지만 장애인이 맞는 표현인데요. 장님도 비하 발언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합니다. 또 몇 달 뒤면 여름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입는 반팔도 잘못된 표현인데요. 반팔이 아닌 반소매가 적절한 표현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딴 실언 논란, 적절한 징계는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찾아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CHIC님, 최고위원회에서 내쫓는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는다라고 하셨습니다. TSB1님, 태영호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 그의 입장에서 한 말을 왜 막말이라고 폄하하고 무슨 징계 타령인가? 국민의힘은 자기 의견을 말하면 안 되는 정당인가?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 의원분들께서 방송을 보시면서 보내주신 댓글들도 보겠습니다. 이휘님, 적정한 징계 수준, 양두구육 한마디로 징계받은 이준석 참고하면 되겠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설 1TV님, 당연한 이야기다. 당원권 정지를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같은 막말인데 상황에 따라서 대처가 달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 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에도 댓글로 다정회와 함께 소통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박주루 마커의 주민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죠. 국민들이 거대 양당 모두의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지금이 제3지대 창당의 적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때 제3지대를 경험했던 안철수 의원은 신당이 생기면 여당에 불리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면 정말로 많은 기대를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의 좋은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제22대 총선을 1년가량 앞두고 제3지대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건데요. 당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준비가 되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2012년서부터 이런 제3지대 운동에 관여를 하거나 지켜본 바에 따르면 서둘러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리메이크작으로 돌아온 여의도판 영화 제3지대. 주연이 금태섭 전 의원이라면 감독도 있어야겠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금태섭 의원께서 참 용기를 가지고 그런 시도를 하니까 내가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달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금 전 의원 사실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 제3지대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4.7 재보궐선거 전후였는데요. 당시 금 전 의원은 이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제3지대 단일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고 그리고 국힘에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기를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세력, 정당을 만들어야 되고 안 후보와의 1대1 대결에서 패한 뒤로는 잠시 잠잠했죠. 그러다 이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곧바로 김 전 위원장 포섭에 나섰는데요. 나는 그런 생각이 추워도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거 질문하지 말라고. 금태섭 의원이 주도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도와주실 의향은 있으세요? 아니 금태섭 의원이 만들지 안 만들지는 내가 이제 모르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코멘트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 김 전 위원장의 태도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이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이 적극적으로 가담할 분위기는 아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국민의힘 수장 자리에서 물러난 직후였기 때문에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국민의힘을 이끌 때 내뱉은 말도 있었죠. 제3지대로는 없겠죠. 제3지대로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 제3지대론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3지대론을 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이렇게 금태섭 주연의 제3지대는 크랭크인도 못하고 작업이 무기한 연기됐는데요. 하지만 2년여가 흐른 지금 두 사람이 다시 공동 제작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한동안 닫혔던 제3지대의 통금을 해제한 이후 이 제3지대가 태동할 조건이 무르익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거대 양당이 이 적대적인 공생 관계를 이어오는 지난 1년 동안 무당층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죠. 양당 모두의 염증을 느낀 유권자가 증가한 셈인데요. 저희 당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의 이 똥볼 차는 거를 희망의 등대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쪽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희망의 등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무슨 희망입니까? 절망을 주는 두 집단이라고까지 그런 말을 해도 전혀 심한 표현이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정치적 서비스의 고품질 경쟁을 안 벌이고 그냥 적대적 공생을 통해서 서로 권력 싸움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영화 제작을 재개하기로 했으니 배우와 스태프를 섭외할 차례입니다. 두 사람이 염두에 둔 후보군은 누굴까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젊은 세대가 거기에는 합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양 당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양당에 있는 사람을 떠나서 밖에 있는 새로운 세력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양당에서도
빠져 나와서 합세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기본적으로 뉴페이스를 원하지만 현재 양당에 소속된 인물들도 열어놓고 생각하겠다는 말인데요. 국민의힘의 비윤계 그리고 민주당의 비명계를 섭외 명단에 올려둔 듯합니다. 아무래도 영화가 성공하려면 이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가 필요하겠죠. 금 전 의원과 호흡을 맞출 만한 인지도 높은 더블 주연급이면 금상첨화일 텐데요. 금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를 떠올린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누군지 찾아오면 얘기할 수 있는데 다만 찾아오지 않는 그런 그 고민이 비슷해도 사실은 당적이 있으신 분들은 최종 할 때까지는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오늘 뭐 반란군을 제압하고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의 반란군을 제압하고 몇 석 더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이 전 대표 본인은 국민의힘 정상화밖엔 생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전 대표와 이 김 전 위원장 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전 대표의 합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신당이나 이런 행보들 아직까지 고민해 본 적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김종인 장관과는 굉장히 깊은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인 장관과 금태섭 그 의원이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삼각으로 엮어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지대의 리메이크 소식에 원작의 주인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입니다. 사실 원작에서는 이 금 전 의원이 조연을 맡았었죠. 서로 합이 맞지 않은 탓에 금 전 의원이 중도 하차를 택했는데요. 대선과 독자신당 창당 합당 과정에서 이제 계속 실패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가차없는 비판을 날카롭게 드리는 것이 안 의원의 앞으로의 향후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 나름으로는 애정을 갖고 쓴 글입니다. 안 의원 주연의 제3지대 거의 10년 가까이 공을 들였지만 큰 흥행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안 의원도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거대 양당의 일원이 됐죠. 그랬던 제3지대가 금 전 의원 주연으로 리메이크가 된다고 하니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안 의원은 2030과 중도 표심이 신당으로 가게 되면 여당에 불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엄청난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경고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기대, 갈라치기보다는 국민 통합,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내로남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의 기대대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선 득표율보다 떨어진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안 의원 내심 제3지대로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닐까요? 만일 지금까지 쭉 제3지대를 걸어왔다면 안 의원이 반사이익을 누렸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단일화로 윤 대통령의 당선을 이끈 뒤 인수위원장도 맡고 국민의힘과 합당까지 했죠. 하지만 전당대회 국면에서 여러모로 수모를 겪은 마당인데요.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니까 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사과하라.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잘못했음. 이 네 마디야. 이런 처지를 생각하면 지난 대선 단일화 합의를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거 필요 없으세요? 하지만 안 의원에게 제3지대는 현재로선 그림의 떡인데요. 또 돌아가겠다고 하면 철새 정치인이란 낙인이 찍힐 위험성이 있겠죠. 안 의원은 금 전 의원이 큰 그림을 그린 동안 작은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먹은 듯합니다. 일단 기호 2번으로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는 데 주력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전당대회 이후로는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갑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금태섭 전 의원의 리메이크작 제3지대에 줌인해봤는데요. 제3지대는 선거를 앞두고 늘 한 번씩은 거론됐던 단골 소재죠. 한때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창당 이후 38석을 차지하며 녹색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다만 당시 민주당을 탈당한 비주류와 호남 중심의 지역 정당이란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요. 금 전 의원은 과연 이번 기회에 제3지대를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금 전 의원의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2012년에 안철수 의원 도우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 제3지대랄까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많이 보고 그렇죠. 좌절도 많이 겪었는데 저는 진짜로 내년 총선에 30석이 되면은 우리 정치가 확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인데 만약에 안 되면 또 길게 보고 가는 겁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 외교안보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속보로 다뤘던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이후에 이제 러시아와의 갈등을 얘기했고 조금 전에 이제 중국 외교부가 브리핑을 하면서 타인의 말 참견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제가 앞서 속보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배경 설명을 하자면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고 관련해서 이제 중국 외교부의 입장이 나온 건데요. 우리 외교부가 지금 막 입장을 또 추가로 내놨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말참견 불허 발언은 심각한 외교 결례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고요. 자, 중국 외교부에 의해서 우리 외교부도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긴장 관계가 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이네요. 어쨌든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갈등이 조금 불거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내일도 좀 관련한 속보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유체커가 좀 정리하겠죠? 네, 그래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좋아요. 자,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신당 창당 의지를 밝히고 있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돕겠다는 의지를 좀 밝힌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쪽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신당이 우리의 정치 문화나 구조를 개혁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봤는데요. 다만 내년 총선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이 정치 구조를 좀 개혁해야 되겠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한 움직임들이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래서 그 정당이 신당이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치 문화나 정치 구조를 개혁할 수 있다면 저는 뭐 그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쉽게 신당 창당이 이루어지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금 전 의원을 돕기로 한 데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우리 정치 역사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해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동안 당과 이념을 떠나서 새로운 정치 시도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을 돕겠다는 말은 지금 양당 체제의 문제나 여야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면서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제3지대가 좀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또 전문가들은 제3지대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또 그런 부정론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태섭 전 의원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